나는 실리콘밸리 팀과의 화상회의를 정시에 마쳤다.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직사각형의 긴 식탁 위에는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아침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막 부쳐낸 계란 프라이 한 접시를 식탁에 올리며 깍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윤정아, 회의 끝났니? 어서 와서 뜨거울 때 먹어라. 넌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아. 여자 몸으로 뭘 그렇게 남자처럼 일만 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특유의 끈적한 염려를 담고 있었다. 마치 설탕을 입힌 모래알 같아서 듣기에는 달콤했지만 삼키면 목이 메는 듯한 불쾌감이 들었다. 나는 대꾸 없이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이었다. 나는 이미 이런 식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관심이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통제에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 박지훈은 상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간에는 알아채기 힘든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구청 소속의 7급 공무원으로 한가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라를 격하는 듯 바쁜 척을 했다.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즉시 다정한 미소가 어렸다. 여보 고생했어. 어서 앉아. 나는 의자를 빼서 앉으며 자연스럽게 식탁 맞은편에 앉은 딸 아린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올해 7살인 아이는 새하얀 공주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작은 숟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전복죽을 떠먹고 있었다. 아린이는 나를 많이 닮았다. 특히 그 눈은 맑으면서도 일찍 성숙해버려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이 집에서 아린이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의 냉대를 받았다. 아이는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 마치 담벼락 구석에서 자라며 희미한 빛이라도 쬐기 위해 애쓰는 작은 풀처럼. 윤정아, 오늘 특별히 내게 줄 우유 한 잔을 데웠다. 요즘 내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보충 좀 해야 해. 김 여사가 말하며 주방에서 정교한 고려청자 찻잔을 들고 나와 조심스럽게 내 손변에 놓았다. 그것은 내 전용 찻잔이었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내 개인적인 흔적이 담긴 물건이었다. 우유는 온도가 딱 맞았고 진한 향기를 풍겼다. 나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잔을 들려 했다. 지난 수많은 아침처럼 이 관심을 단숨에 들이켤 준비를 하면서 내 손가락 끝이 찻잔의 표면에 닿으려는 그 순간 작은 손 하나가 갑자기 뻗어나와 내 손등을 단호하게 눌렀다. 아린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의자 옆에 서 있었다. 아린아, 내가 나지막이 묻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흑백이 분명한 그 큰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의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냉정과 집념이 번뜩이고 있었다. 아빠가 회사 일로 제일 힘드시잖아요. 이건 아빠 드리세요.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박지훈과 김 여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단 1초의 순간이었지만 그 부자연스러움은 내 눈에 똑똑히 들어왔다. 아린아, 장난치지 마. 그건 엄마 우유야.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엄격함이 묻어났고 심지어 약간의 당황스러움까지 섞여 있었다. 김 여사도 즉시 거들었다. 그래, 우리 아린이 착하지. 할머니가 아빠건 따로 준비했어. 엄마는 일하느라 힘드니까. 이건 특별히 엄마를 위한 거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린이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아이는 아빠의 꾸짖음과 할머니의 만류를 무시하고 그 작은 두 손으로 따뜻한 우유가 담긴 잔을 받쳐들었다. 그리고 작은 걸음으로 식탁을 돌아 박지훈의 앞에 안정적으로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너무나 유연하고 단호해서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 같았다. 아빠, 드세요. 아린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말했다.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으며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식당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눈앞에 이 장면을 보며 마음속의 의문이 마치 돌이 던져진 호수처럼 한 겹 한 겹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아린이의 행동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평소 아빠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반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박지훈의 목을 대가 위아래로 한 번 움직였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김 여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 우유잔에 고정되었다가 재빨리 박지훈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재촉과 경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 애가 정말 갈수록 철이 없네. 박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손은 그 우유잔을 건드릴 기미가 없었다. 나는 내 죽그릇을 들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겉보기에는 무심한 척했지만 실은 그들 모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평범해 보이는 우유 한 잔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아빠, 저 안 사랑하세요? 아린이의 목소리에 갑자기 서러운 울음이 섞였다. 선생님께서 좋은 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가장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해요. 엄마 전용 우유는 제일 좋은 거니까 아빠랑 나누고 싶어요. 이 순진무구한 말은 박지훈과 김 여사가 당혹감과 거짓말로 엮어낸 위장을 단숨에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효심과 부성애라는 도덕적 고지에서 그들은 7살짜리 아이에게 궁지로 내몰렸다. 만약 박지훈이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앞에서 딸의 이 순수한 나눔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셈이었다. 김 여사의 안색은 극도로 험악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을 굳힌 듯 박지훈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마셔라. 아린이의 효심인데 아비된 자가 어찌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겠니? 박지훈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눈앞의 우유를 마치 독약처럼 쳐다보았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압박하는 시선과 딸의 맑은 눈길 아래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잔에 담긴 우유를 단숨에 들이켰다. 다 마신 후 그는 잔을 쾅 소리가 나게 세게 내려놓았다. 됐다. 다 마셨어. 아리나, 이제 만족하니? 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서 밥 먹어. 그의 말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아린이는 못 들은 척 내 곁으로 돌아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밥 먹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속 의문의 호수는 이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김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시때때로 나를 훔쳐보았다. 눈빛에는 탐색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박지훈은 퇴근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나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아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평온했다. 밤 11시가 될 때까지. 거실에서 갑자기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즉시 일어나 뛰쳐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휴대폰은 옆에 떨어져 화면이 켜진 채였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온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다가가며 마음속으로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극도의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내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었다. 나는 바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지훈 씨 가족 되십니까? 환자분께서 급성 약물 중독으로 본원에서 긴급 처치 중입니다. 위독한 상황이니 가족분들은 즉시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중독. 이 네 글자가 마치 폭탄처럼 내 귓가에서 터져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잿더미처럼 변한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새벽에 딸이 무심코 바꿔버린 그 우유잔을 떠올렸다.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우유는 정말로 독이 든 우유였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 마셔야 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병원의 복도. 하얀 조명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사람의 그림자를 가늘고 뒤틀리게 늘어뜨렸다. 공기 중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가 퍼져 코를 찔렀고 모든 신경을 자극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눈부시게 빛나며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악마의 눈 같았다. 김 여사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평소의 사모님 같은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두 눈은 붉게 부어올랐으며 입으로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지훈이가, 분명히 그 애한테 말을 하다 말고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 속의 원망은 거의 실체가 되어 나를 능지처참할 기세였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저 수술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손은 트렌치코트 주머니에 넣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며 지난 7년의 모든 조각들을 영화처럼 되감아 보았다. 나와 박지훈은 대학 동기였다. 그는 잘생기고 다정했으며 전형적인 캠퍼스의 백마탄 왕자였다. 졸업 후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선 도시에 남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개천에서 난 용과 함께 분투했다. 나는 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정확한 안목과 죽기 살기로 노력한 덕분에 비좁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지금은 기업가치 1,000억 원대의 회사로 키워냈다. 반면 박지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철밥통을 찾고 그 후로는 전진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체제 내의 안일함에 만족하며 매일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며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우리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단순히 수입뿐만 아니라 시야와 그릇의 차이였다. 나는 이 집의 절대적인 경제적 기둥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고급 빌라, 타는 외제차, 박지훈의 명품 옷들, 심지어 그의 시골 친척들의 생활비까지 모두 내가 부담했다. 나는 나의 헌신이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다주고 그를 안심시키며 이 집을 온기로 가득 채울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나는 내가 그를 위해 만든 것이 따뜻한 항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손으로 나 자신을 위한 황금으로 도금된 감옥을 지은 셈이었다. 박지훈의 자존심은 우리의 재산 격차가 벌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은 초기의 사랑에서 극도의 의존, 그리고 아마도 원망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외부에서 대릴사위 소리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가정 내에서의 지위에서 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순자, 그녀는 이 집안 갈등의 촉매제였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인 나를 온갖 구실로 트집 잡았다. 그녀는 내가 창출한 물질적 풍요를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시어머니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지키려 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윤정아, 네가 아무리 잘나도 여자다. 이 집은 결국 남자가 이끌어야 해. 지훈이가 대들보지. 그녀는 끊임없이 박지훈에게 나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해야 한다고 주입했다. 내 회사, 내 집, 내 돈은 마땅히 그가 관리해야 한다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린이에 대한 그녀의 태도였다. 아린이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아린이에게 한 번도 좋은 낯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아린이가 활발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박씨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고 구박했다. 아린이의 어린 시절은 이 할머니의 존재 때문에 두꺼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과거에 나는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위해 박지훈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듭 참았다. 나는 나의 양보가 그들의 탐욕을 억제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나의 인내는 그들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고 오늘 이 치명적인 독이 든 우유를 낳았다.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리자 김 여사는 미친 듯이 달려가 의사의 흰 가운을 붙잡았다. 나온 사람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 의사였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김 여사의 손을 밀어내고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환자 보호자 누구십니까? 제가 엄마예요. 제가 아내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사의 시선이 우리 둘을 훑어본 후 최종적으로 내게 머물렀다. 환자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김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불쌍한 아들, 선생님. 나는 그녀의 울부짖음을 끊고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독에 중독된 건가요? 왜 중독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환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클로자핀이라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다 복용 시 중추신경계가 심각하게 억제되고 호흡 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무거운 어조로 덧붙였다. 그리고 검출된 양으로 보아 정상적인 치료 용량의 10여 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오용이 아니라 고의적인 투독입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클로자핀, 항정신병 약물.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나는 순간 그들의 계획을 모두 이해했다. 그들은 나를 즉시 독살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소량의 이 약을 내게 투여하여 내 정신을 점차 쇠약하게 하고 환각, 혼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정신병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내 명의의 모든 자산, 회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나의 합법적인 후견인인 남편 박지훈이 모두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이지 일석이조 근본을 뽑아버리는 독계였다. 신출귀몰하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눈엣 가시인 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등골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라 사지가 모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옆에서 여전히 가식적인 눈물을 닦고 있는 김 여사를 보며 처음으로 인간의 악랄함이 정말 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찰관님, 저 여자예요. 이 독한 년이 제 아들을 해쳤어요. 김 여사는 갑자기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내 코를 가리키며 막 도착한 2명의 경찰관에게 소리쳤다. 제 아들은 멀쩡했는데 저 여자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쓰러졌어요. 저 여자가 제 아들을 질투해서 우리 모자를 해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나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김 여사를 쳐다보며 사무적으로 물었다. 신고자이십니까? 병원이 신고했습니다. 내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경찰관님, 저는 이것이 고의적인 투독 사건이라고 의심합니다. 원래 피해자는 저였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음식물, 특히 오늘 아침 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께서 제게 직접 준비해 주신 그 우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합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 여사의 안색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극도의 공황이 드러났다. 그녀의 과격한 반응은 이미 모든 변명을 뛰어넘고 있었다. 경찰 역시 이 점을 눈치챘고 시선이 신중해졌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전쟁은 이미 정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서윤정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어린 양이 아닐 것이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나와 김 여사는 가장 중요한 관련인으로 병원의 임시조사실에서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나는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감정적인 색채 없이 그대로 진술했다.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친절함부터 딸 아린이의 놀라운 행동,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순식간에 변한 표정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묘사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우유에 약을 탔는데 남편이 실수로 마셨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조사를 담당한 장 형사가 기록하며 확인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최근 한 달간 저는 종종 기운이 없고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가끔 어지럼증과 이명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형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회사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고 바로 이 점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조사가 끝난 후 나는 잠시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 조사에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다. 반면 김 여사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의 차가운 벤치에 홀로 앉아 스스로를 냉정하게 다독이며 사건 전체를 복기했다. 상대방이 이렇게 음험한 수단을 사용한 이상 계획은 분명 치밀할 것이다. 단순히 나의 진술과 의심만으로는 그들을 유죄로 만들 수 없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철과 같은 증거. 내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CCTV. 1년 전 집에 고용한 가사 도우미의 손버릇이 나빠서 나는 집안의 공용 공간에 몇 개의 은폐된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 식당 복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나중에 그 가사 도우미는 해고되었지만 CCTV 장비는 철거하지 않았다. 나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만약 CCTV가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아침 식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분명히 완벽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나는 즉시 일어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한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빌라는 지금 내 눈에는 피를 빨아먹으려는 괴물처럼 보였다. 문을 열자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아직 아침 식사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곧장 서재로 가서 CCTV와 연결된 컴퓨터를 켰다. 시스템은 장비가 온라인 상태이며 녹화 기능이 정상이라고 표시했다. 나는 속으로 기뻐하며 즉시 식당 카메라의 재생 화면을 클릭했다. 그러나 화면이 로딩된 후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식당 카메라의 각도가 틀어져 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약 30도 위로 움직여 놓아서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식탁의 윗부분만 찍히고 있었다. 우리가 앉았던 위치와 식탁 위의 컵과 접시는 모두 촬영 범위 밖에 있었다. 정말 치밀한 생각이었다. 그들은 이 점까지 계산해 넣었던 것이다. 나는 아쉬운 마음에 다른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다. 거실과 복도의 CCTV는 정상이었지만 식당 내부의 모습은 찍을 수 없었다.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걸까?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더 강렬한 투지로 대체되었다. 서윤정, 너는 무너질 수 없어.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너는 일어서야 해. 나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떠올리려 애썼다. 시어머니는 언제 우유를 가지러 갔지? 그 전에 뭘 하고 있었지? 맞다, 주방. 그녀는 주방에서 우유를 가져왔다. 나는 즉시 주방의 CCTV를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시 나를 실망시켰다. 주방 카메라도 누군가 손을 댔고 렌즈는 벽을 향해 있었다.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없었다. 그들은 이번 약물 투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았다. 내가 거의 포기하려 할 때 서재의 CCTV 화면이 갑자기 내 주의를 끌었다. 서재 카메라는 책장 꼭대기 구석에 설치되어 위치가 높아 보통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한다. 나는 시간을 어젯밤, 즉 사건 발생 전날 밤으로 돌렸다. 화면 속에서 박지훈과 김 여사가 차례로 서재에 들어왔다. 각도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은 보였다. 표정은 모두 매우 심각했다. 갑자기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한순간에 멈췄다. 김 여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박지훈에게 건네는 장면이었다. 그것은 매우 작은 갈색 유리병이었다. 바로 저거다. 소리는 없었지만
이 약병을 건네는 동작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과 결합했을 때 이미 강력한 간접 증거의 연결고리를 구성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즉시 이 영상을 저장하고 암호화하여 내 개인 클라우드에 전송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물증이 필요했다. 그 약병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김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방은 내 방처럼 독립된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었다. 나는 침대 옆 협탁, 옷장, 화장대 등 물건을 숨길 만한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화장실 변기 물탱크 뒤 틈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물체를 만졌다. 꺼내보니 그것은 바로 작고 갈색인 유리병이었다. 내가 CCTV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병은 비어 있었지만 병 입구에는 하얀 가루가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병의 라벨은 떼어져 있었지만 라벨이 떼어진 후 남은 접착제 자국을 통해 희미하게 몇 개의 영어 알파벳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티슈로 약병을 싸서 밀봉 봉투에 넣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가리키는 철증이다. 나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 열쇠를 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조금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황량함 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10년 동안 사랑하고 10년 동안 헌신한 남자와 내가 항상 효도하려 했던 시어머니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나를 만겁불복의 심연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서 대표님, 남편분이 밖에서 여자 끼고 사는 거 아세요? 나는 이 문자를 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看来这场清算的参与者比我想象的还要多。很好，那就让暴风雨来得更猛烈些吧。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마치 어젯밤에 소름 끼치는 일들이 한낱 악몽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단지 지금은 대본을 고쳐 쓰는 사람이 나로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회사에 긴급한 업무를 지시하고 아린이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집에 잠시 맡겼다. 그리고 그 밀봉된 약병과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정담이라는 이름의 카페로 차를 몰았다. 카페 주인인 임나영은 내 대학 동기이자 현재 나의 개인 변호사다. 그녀는 깔끔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업계에서 유명한 철의 여인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한 이유는 이곳이 충분히 사적이고 안전했기 때문이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앞에는 블랙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안경 렌즈 너머의 시선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런 군소리 없이 물었다. 나는 밀봉 봉투와 USB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고 가능한 한 평온한 어조로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바뀐 우유 한 잔에서부터 병원의 진단, 그리고 내가 찾아낸 CCTV와 약병까지. 내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임나영의 표정은 초기의 놀라움에서 점차 심각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개자식들, 그 모자가 인간이야? 그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커피가 밖으로 튀었다. 윤정아,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테이블 위에 레몬수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혼란스러웠던 내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오늘부터 내 결혼과 가족 관계는 내 눈에는 청산해야 할 부실 자산 덩어리야. 박지훈과 김순자는 그 자산 덩어리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하고 부채가 가장 높은 부분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울고불고 싸우는 것도 얽히는 것도 아니야.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부실 자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청산해서 내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임나영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온화하고 포용력 있던 여자에서 정밀한 절제 수술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를 쥔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 같았다. 나영아, 내가 필요해. 나는 계속 말했다. 내 대리인으로서 이 부실 자산 덩어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도와줘. 실사? 임나영은 내 비유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래.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어젯밤 꼬박 세워 정리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자산 보전. 나는 노트의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다. 나는 내가 즉시 내 이름으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박지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증권 계좌를 동결했으면 해. 동시에 우리 부부 명의의 모든 공동재산, 특히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출자하여 구매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해. 두 번째 단계, 증거 확보. 나는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다. 이 약병,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성분 분석을 하고 사법 감정 보고서를 받아내 이 CCTV 영상도 기술 감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 처방약을 김순자가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알아내줘. 그 경로가 바로 그들의 공범이야. 세 번째 단계, 공범 찾기.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그 익명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임나영에게 알려주었다. 박지훈이 갑자기 이렇게 미친 짓을 한 데에는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여자, 아마도 이 모든 일을 촉발시킨 마지막 지푸라기일 가능성이 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와 박지훈 사이의 감정 외에 다른 이익관계가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나는 노트를 덮고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빛으로 임나영을 바라보았다. 내 목표는 명확해. 첫째, 박지훈과 김순자가 그들의 투독 행위에 대해 가장 처참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둘째, 내게 속한 모든 재산을 되찾을 거야.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을 거야. 셋째, 박지훈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만들 거야. 이번 이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자 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야. 임나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충격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찬사와 안타까움이었다. 윤정아, 너 정말 강해졌구나. 그녀가 내 손을 잡고 힘껏 쥐었다. 걱정 마. 이 일은 나한테 맡겨. 내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시켜 줄게.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투독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쪽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야? 지금 김순자는 구속되었지만 증거가 아직 기소하기에는 부족해. 서두를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차가운 빛이 스쳤다. 지금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건 그들을 너무 쉽게 봐주는 거야. 나는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속에서 조금씩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 거야.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하고 탐욕스러울 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거야. 알겠어. 임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도 나와 같이 날카로워졌다. 정보전, 심리전을 하겠다는 거구나. 나는 이미 식어버린 레몬수를 단숨에 들이켰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윤정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길 것이다. 카페를 나온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다. 새로운 유심칩으로 시내 중심의 5성급 호텔에 장기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이곳이 앞으로 한동안 나의 작전 지휘소가 될 것이다. 자리를 잡은 후 나는 휴대용 노트북을 열었다. 임나영이 법률과 외부 조사를 책임지고 나는 내부에서 박지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껍데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기둥으로서 나는 집안의 거의 모든 재정 대권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위 존중을 위해 박지훈에게 충분한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는 우리 가족 계좌의 공동 관리자였고
가족이라는 신분으로 내 회사에 재무 고문이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달고 매달 상당한 급여를 받아갔으며 일부 경비 처리 권한도 누렸다. 과거에 나는 이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그것은 신뢰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신뢰 뒤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거래가 숨겨져 있는지 직접 감사할 것이다. 나는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지난 3년간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장부와 경비 처리 기록을 조회했다. 조사해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이다. 조사해보니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며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앞의 컴퓨터 화면에는 차가운 숫자들의 행렬이 극도로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는 진한 차 한 잔을 타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썼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감사관처럼 박지훈이 지난 3년간 내 회사에 남긴 모든 재무 흔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재무 고문이라는 직함은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나는 그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외부 사람들에게 그가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이었다. 내가 선의로 부여한 이 허울뿐인 직함이 그가 이 집을 갉아먹는 구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초기의 기록은 비교적 정상적이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접대비, 출장비 정산 정도였다. 나는 이른바 접대와 출장의 대부분이 그와 그의 한량 친구들의 유흥비라는 것을 알았지만 항상 눈 감아 주었다. 남자에게는 체면이 필요하다고 나는 이해했다. 나는 이 정도의 비자금이 그에게 심리적인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가소로운 자기 위안이었던가. 2년 전부터 장부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거액의 컨설팅 비용, 서비스 비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취인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몇몇 문화 커뮤니케이션 회사나 컨설팅 스튜디오였다. 나는 기업 정보 플랫폼에서 이 회사들의 배경을 하나씩 조회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회사들의 법인 대표는 이름이 각기 달랐지만 지분 구조를 추적해보니 최종적으로는 몇몇 공동 주주에게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 몇몇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박지훈의 시골 먼 친척들이었다. 이것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정교하게 구축된 유령 회사 네트워크였다. 박지훈은 내가 부여한 경비 처리 및 승인 권한과 재무부서의 사장 가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허구의 서비스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끊임없이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을 클릭했다. 금액은 무려 5억 원에 달했고 명목은 브랜드 전략 컨설팅 서비스였다. 그런데 수취인인 그 회사는 설립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했다. 법인 대표는 박지훈의 사촌 동생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젊은이였다. 고졸 학력의 청년이 우리 업계 선두 기업에 5억 원짜리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것은 내 지능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이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이 허위 계약서, 이체 증빙, 관련 회사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암호화했다. 분노가 용암처럼 내 가슴 속에서 들끓어 거의 분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억지로 진정시켰다. 분노할수록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에 제출될 철증이 될 것이다. 단순히 이 관련 거래 금액만 해도 이미 누적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 박지훈의 개인 소비 기록을 찾아냈다. 그는 가족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부속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거의 청구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 3년치의 전자 청구서는 마치 한편의 황당하고 역겨운 연극처럼 내 앞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매달 명품 매장에서의 거액 소비 기록이 여러 건 있었다. 프라다 가방, 에르메스 벨트, 까르띠에 팔찌, 이런 것들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박지훈 자신은 브랜드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답은 명백했다. 더욱 나를 경악하게 한 것은 청구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 고급 사립 산부인과 병원의 이름이었다. 소비 기록은 초기에 몇만 원짜리 검사비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패키지 예약비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의 소비는 바로 지난달이었고 금액은 588만 원, 항목은 VIP 산전 검진 및 산후조리원 예약이었다. 나는 산후조리원 예약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 그리고 박지우는 내 돈으로 그의 사생활을 위해 황금빛 출생의 길을 닦아주고 있었다. 어쩐지 그들이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다. 어쩐지 그들이 약물 투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원래는 나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곧 태어날 그 상속자에게 명정원순한 신분과 수백억 원의 재산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 뒤에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져 있었다. 만약 이전의 투독행위가 탐욕과 원망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박지훈의 최종 목적을 완전히 폭로했다. 그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원했다. 그는 나와 아린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그가 기대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완벽한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임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영아, 수취인 계좌 하나를 조사해줘야겠어. 그리고 사설 탐정 쪽에는 박지훈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해줘. 특히 그가 자주 가는 몇 군데, 그가 금옥장교 직무잔겨 한 그 여자가 곧 출산할 것 같아. 뭐라고? 전화기 저편에 임나영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재미있는 걸 찾았어.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횡령한 공금 액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 대략적으로 30억 원이 넘을 것 같아. 이 돈 대부분이 한 명의 고정된 여성 계좌로 흘러들어갔어. 이 계좌의 주인을 파헤쳐줘. 그의 모든 자료가 필요해. 상세할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나는 모든 재무 증거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군사급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은 찬란한 도시의 야경이었다. 수많은 불빛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켜진 등불은 하나도 없었다. 괜찮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 나 자신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은 모든 어둠과 음모를 꿰뚫고 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뱀과 쥐, 벌레들을 남김없이 드러낼 것이다. 효율성은 임나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불과 이틀 만에 그녀는 내게 첫 번째 피드백을 주었다. 내용은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세했다. 그녀는 회원제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고풍스러운 방 안에는 단향이 은은하게 퍼져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주 적합했다. 윤정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임나영이 서류 봉투를 내 앞으로 밀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조사해달라고 한 것들 전부 결과가 나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문서는 그 약병의 사법 감정 보고서였다. 결론은 명확하게 병에 남은 가루의 주성분은 클로자핀이며 박지훈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약물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부작용 항목에는 장기 또는 과다 복용 시 인지 기능 장애,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신분열증 유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얇은 몇 장의 종이가 그들 모자가 나를 고의로 해치려 한 철증이었다. 두 번째 문서는 사설 탐정의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고화질 사진 여러 장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였다. 박지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있고 맞은편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는 애정이 가득한 얼굴로 웃으며 케이크 한 조각을 여자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배는 약간 불러있어 임신한 것이 분명했다. 사진 아래에는 이 여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있었다. 강소라, 28세, 무직, 2년 전 이 도시에 와서 친구 모임에서 박지훈을 만난 후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박지훈은 그녀를 위해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으며 월세는 300만 원이었다. 그녀 명의의 빨간색 포르쉐 718 차량은 구매 대금 1억 2천만 원을 박지훈이 지불했다. 자료의 마지막에는 강소라의 SNS 계정이 첨부되어 있었다. 열어보니 전형적인 청담동 사모님의 세계였다. 에르메스 가방이 산처럼 쌓여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인증샷을 남겼으며 미슐랭 레스토랑은 그녀의 일상적인 식단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랑한 모든 명품은 거의 다 박지훈의 그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해당 소비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낭비한 것은 모두 나의 피땀 어린 돈이었다. 이 강소라라는 여자, 탐정에게 계속 감시하라고 했어. 임나영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현재 임신 약 6개월이고 내가 찾아낸 그 사립병원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있어. 보아하니 아이를 낳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것 같아. 나는 냉소하며 사진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신분 상승이라 박씨 가문이라는 그 썩은 배가 과연 그녀라는 큰 부처를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세 번째 문서를 들었다. 이것은 약물 출처에 대한 조사였다. 탐정은 김 여사의 통화 기록을 따라가 시골의 한 불법 시장에서 그녀에게 약을 판 무허가 약장수를 찾아냈다. 약장수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한 달 전에 그를 찾아와 집안에 정신이 좀 안 좋은 친척이 있는데 사람을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장수는 그에게 이 밀수된 클로자핀을 추천하며 매번 음식에 조금씩만 넣으면 한 달이면 신선도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폐쇄루프를 형성했다. 동기,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고리처럼 맞물렸다. 이제 내가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기만 하면 박지훈과 김 여사를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처벌의 시작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재기 불능 상태가 되어 그들의 소행에 대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나영아, 탐정에게 강소라를 계속 감시하라고 해줘. 나는 그녀가 내 돈을 얼마나 썼는지뿐만 아니라 이번 투독 사건에서 그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아야겠어. 나는 박지훈이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른 배후에 이 여자가 베갯머리 송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순자 쪽은 어떤 움직임이 있어? 임나영이 한숨을 쉬었다. 48시간 구금되었다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풀어줬어. 하지만 주요 용의자로 지정되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 아마 지금쯤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거야. 잘 됐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냄비에 불을 좀 더 지펴줄 때가 됐어. 무슨 생각이야? 김순자라는 여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머리가 텅 비었어. 그녀와 박지훈의 동맹은 겉보기에는 모자간의 깊은 정 같지만 실제로는 이익 위에 세워진 거야. 일단 이익에 충돌이 생기면 그 동맹은 종이보다 얇아질 거야. 나는 찻잔을 들고 컵 속에서 오르내리는 찻잎을 보았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이 개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야. 찻집을 나온 후 나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에서 가장 비싼 명품 백화점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한 보석 가게에 들어가 이전에 눈여겨봐둔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드로 긁었다. 그리고 점원에게 영수증과 구매 내역서를 따로 봉투에 담아달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박지훈과 강소라가 동거하는 그 고급 오피스텔 단지를 들렀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단지 그 영수증이 담긴 봉투를 박지훈 전용 우편함에 넣었다. 김 여사가 풀려나기는 했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 우리 집에 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아들 집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나는 이미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 3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보고 자기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데 며느리는 밖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연상했을 때 질투와 분노로 뒤틀릴 그 얼굴을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일부러 자신을 자극하고 있다고. 자신의 아들과 손자 그녀는 강소라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확신할 것이다. 애 돈으로 내 허영심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폭발할 것이고 이성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적은 가장 상대하기 쉽다. 김순자, 박지훈, 강소라. 너희 셋 한 명도 도망칠 생각 마라. 청산이라는 이름의 이 게임은 이제 막 가장 흥미진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 3천만 원짜리 영수증은 마치 정밀하게 투하된 폭탄처럼 김 여사와 박지훈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박지훈은 ICU에서 3일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목숨은 건졌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온몸이 축 늘어지고 반응이 둔해졌다. 김 여사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그를 극진히 간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나와 단독으로 접촉하여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봐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오후 박지훈의 정신이 조금 나아졌을 때 병문안을 갔다. 물론 혼자 가지 않았다. 미리 사설 탐정에게 알려 망원 렌즈를 가지고 병원 맞은편에 좋은 위치를 잡도록 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김 여사는 침대 옆에 앉아 박지훈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고 손에 든 과도까지 떨어뜨릴 뻔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뜻으로 온 건 아닐 텐데. 그녀는 박지훈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손에 든 백합 한 다발을 침대 머리맡에 꽃병에 꽂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좀 괜찮아졌어요? 박지훈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고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어물쩍 응이라고 대답했다. 내 꼴을 좀 봐라. 지훈이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가식적으로 뭐 하는 짓이야. 김 여사가 끈질기게 소리쳤다. 어머니. 나는 몸을 돌려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목소리만 차갑게 낮췄다. 밥은 함부로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지훈 씨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어머니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경찰이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서 일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어머니랑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김 여사의 기세를 꺾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아 시종일관 박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훈 씨, 우리 부부로 지낸 세월이 있는데 저도 일을 너무 막장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목소리를 늦추고 적절한 피로와 실망감을 담아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게 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는 거 알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박지훈의 몸이 확연히 떨렸고 김 여사의 눈에는 희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나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렇게 예정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랑 함께한 세월 동안 공로는 없었어도 고생은 했으니까요. 우리 좋게 헤어져요. 당신 명의의 그 강변 아파트, 당시에 제가 전액 현금으로 샀지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금 10억 원을 위자료로 줄게요. 어때요? 박지훈과 김 여사는 모두 멍해졌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관대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최소 50억 원이었고 현금 10억 원까지 더하면 이것은 거의 하늘에서 떨어진 떡과 같았다.
정말이냐? 김 여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탐욕의 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였다. 물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사 쪽에서 당신이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장부가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당신이 이전에 처리했던 몇몇 자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요. 이건 채무 확인서인데 당신이 이전에 회사에서 빌려간 돈들을 정리해서 서명만 하면 돼요. 이것도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서 감사 나왔을 때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건넸다. 거기에는 박지훈이 유령 회사를 통해 현금을 빼돌리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모든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고 총액은 내가 의도적으로 약 30억 원이라고 모호하게 적어두었다. 이것은 사실상 자백서였지만 나는 그것을 내부 합의서처럼 포장했다. 박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연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지만 김 여사가 그것을 확 낚아챘다. 그녀는 대충 훑어보고 위에 적힌 것이 전부 회사 관련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혼 위자료라는 글자에 눈이 멈췄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내가 회계 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서명해. 못할 게 뭐 있어. 그녀는 펜을 박지훈의 손에 쥐어주며 재촉했다. 윤정이가 저렇게 관대하게 나오는데 뭘 망설여. 서명하고 돈이랑 집 받으면 우리는 저 여자랑 완전히 연 끊는 거야. 더 이상 저런 꼴 안 봐도 된다고. 김 여사의 눈에는 아들이 며느리 회사 돈을 쓴 것은 전혀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가져다 쓴 것이었다. 지금 내가 집 한 채와 10억 원으로 이 부실 채권을 정리해주고 이혼까지 먼저 제안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박지훈은 아직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 그때 나는 일부러 새롭고 분홍색인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안에는 어제 산 그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나는 무심코 봉투가 쇼핑백에서 미끄러져 나와 그 3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보이도록 했다. 김 여사의 눈은 즉시 그 영수증에 꽂혔다. 3천만 원, 목걸이 하나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영수증을 낚아채며 네가 3천만 원을 주고 이걸 샀다고? 내 아들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는 밖에서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다녀? 나는 일부러 놀란 척아 하며 재빨리 영수증을 회수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제가 고객에게 드릴 선물이에요. 이 변명은 창백하고 무력했으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선물? 귀신 속이는 소리하고 있네. 너는 그냥 돈이나 펑펑 쓰는 된장녀야. 내 아들 돈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낭비되고 있잖아. 김 여사가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박지훈을 향해 한심하다는 듯 소리쳤다. 봐라, 이게 네가 얻은 좋은 마누라다. 돈이 다 저 여자 때문에 거덜나게 생겼는데 아직도 빨리 서명하고 이혼해서 우리 몫을 챙기지 않고 뭐해? 저 여자가 회사까지 다 말아먹고 우리 모자가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어? 박지훈은 그녀의 욕설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압박,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에 대한 탐욕. 결국 그는 마음을 굳히고 그 채무 확인서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나는 그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서명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물고기가 낚였다. 나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김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훈 씨, 몸조리 잘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병실을 나섰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얼굴의 서러움과 인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평정이 대신했다. 나는 병원 밖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임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영아, 물건 손에 넣었어. 잘했어. 임나영이 저쪽에서 웃었다. 다음은 강소라 씨가 등장할 차례지. 나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눈에 계산적인 빛을 번뜩였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임신한 내연녀. 이 두 여자가 한 남자의 돈을 놓고 부딪혔을 때 그 장면이 과연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박지훈이 그 채무 확인서에 서명한 후 나와 김 여사는 어떤 미묘한 묵계에 도달한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악담을 퍼붓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에게 나는 곧 청산될 전 며느리였고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약속한 그 아파트와 현금 10억 원이 언제 입금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히 내 계획을 완성했다. 먼저 나는 박지훈이 서명한 그 문서와 내가 수집한 모든 재무 증거를 임나영에게 넘겨 공증을 받았다. 이 문서와 이체 기록들은 이미 업무상 횡령죄의 완전한 증거 사슬을 구성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박지훈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둘째, 나는 사설 탐정을 통해 강소라의 모든 산전 검진 보고서와 그녀와 박지훈이 계약한 그 고급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의 임차인은 강소라였지만 비상 연락인과 임대료 지불인은 모두 박지훈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그물을 거둘 때였다. 나는 주말 오후를 택해 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는 탐정이 준 것이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나른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소라 씨 맞으시죠? 나는 아무 감정 없는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서윤정입니다. 전화기 저편은 약 5초간 침묵했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잘못 거셨어요.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끊지 마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냥 당신 뱃속의 아이와 박지훈 씨가 당신에게 약속한 그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약속한 제가 죽은 후에 받게 될 200억 원의 보험금에 대해서도요. 역시 보험금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강소라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뭘 원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원하는 건 없어요. 단지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자로서 얼굴을 보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그녀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강남의 한 찻집이었다. 여기서 1시간 기다릴게요. 올지 안 올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충고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어떤 기회는 놓치면 영영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말이 그녀 내면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일을 터뜨릴까 두려워하면서도 나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40분 후 강소라의 모습이 찻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샤넬 니트 가디건을 걸쳤으며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했다. 이런 외부적인 장비로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눈빛을 흔들며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서 대표님, 저를 무슨 일로?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 한 묶음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그녀와 박지훈이 여러 장소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었다. 레스토랑에서, 휴양지 호텔에서, 심지어 오피스텔 건물 아래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까지 있었다. 강소라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긴장하지 말아요. 나는 찻잔을 들고 뜨거운 김을 불었다. 오늘 당신을 부른 건 불륜 현장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과 거래를 하러 온 거예요. 거래요? 강소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지훈과 김순자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려 했다는 것. 당신도 알고 있죠? 강소라의 입술이 떨렸지만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말해줄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지금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나는 그들 둘 다 감옥에서 썩게 만들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강소라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간단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줘야겠어요. 일이 성공하면 당신과 당신 아이는 어떤 연루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추가로 돈도 한몫 챙겨줄게요. 당신들 모자가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요. 어때요? 강소라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탐욕의 빛이 터져나왔다. 두려움과 이익 앞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당신은 나는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내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내 말을 다 듣고 강소라의 안색은 몇 번이나 변했다. 놀라움에서 망설임으로 그리고 마침내 약간의 도끼가 서렸다. 좋아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해요. 걱정 말아요. 나는 웃었다. 나 서윤정은 한 번 한 말은 지켜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강소라를 보낸 후 나는 즉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윤정이에요. 내 목소리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 씨가 내일 퇴원하는데 우리 가족도 이제는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요. 김 여사는 전화기 저편에서 차갑게 코웃음을 쳤지만 그래도 동의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이혼 전 마지막 재산 분할 협상에 불과했다. 내일 오후 3시에 집에서 보죠. 사람들도 많으면 더 좋겠네요. 나는 일부러 덧붙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았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지훈, 김순자, 강소라. 너희들이 정성껏 엮어낸 거짓말과 음모, 이제 내가 직접 찢어버릴 때가 되었다. 내일의 이 가족회의는 너희 모두의 공동 심판일이 될 것이다. 결전의 날을 앞둔 밤, 나는 차가운 호텔에 머물지 않고 나와 아린이를 위해 준비한 새 집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는 펜트하우스였다. 나는 친구 집에서 아린이를 데려왔다. 며칠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아이는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나를 보자마자 아이는 작은 새처럼 내 품에 뛰어들어 내 목을 꼭 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웅얼거리며 약간의 서러움이 묻어 있었다. 내 마음이 순간 녹아내렸다. 며칠 동안 나는 계획을 세우고 복수하느라 바빠서 이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들을 겪게 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목욕물을 받아주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라벤더 오일을 넣었다. 따뜻한 욕실에는 수증기가 자욱했고 아린이는 욕조에 앉아 작은 노란 오리를 가지고 놀았다. 작은 얼굴에는 마침내 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었다. 부드럽고 섬세한 거품이 구름 같았다. 아린아,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날 아침의 일, 무서웠니? 물장난하던 아린이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맑은 눈에는 내 모습이 비쳤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서웠어?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런 장면은 아이는커녕 어른이라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남을 법했다. 아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물결을 일으켰다. 물결이 한 겹 한 겹 퍼져나갔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선명했다. 할머니는 저를 싫어하고 엄마도 싫어해요. 내 가슴이 갑자기 꽉 막히는 것 같았다.
原来他什么都懂.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김 여사가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교묘하게 감춘 혐오와 냉대를 아이는 모두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들은 적 있어요. 아린이는 계속해서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한 번은 제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랑 아빠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 집은 조만간 내 귀한 손주 것이 될 거야. 저 돈만 축내는 계집애랑 말 안 듣는 그 어미는 다 쫓아내야 해라고 했어요. 돈만 축내는 계집애라는 말이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자 마치 독이 묻은 칼처럼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김 여사가 그 말을 할 때의 그 뾰족하고 악랄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일어났어요. 아린이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몰래 엄마 우유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가루를 넣으면서 이거 마시면 얌전해지겠지. 어디 나한테 또 대들어 봐라 라고 했어요. 샤워기를 쥔 내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랑 아빠가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린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나이를 초월한 침착함이 있었다. 아빠가 어머니,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걱정 마라. 이 약은 그냥 서서히 바보로 만들 뿐이야. 그때 정신병원에 보내면 아무도 못 알아챌 거야. 그 여자의 회사, 그 여자의 돈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지. 그 강소라라는 애도 명정원순하게 들어와서 나한테 튼튼한 손주 하나 낳아줄 수 있고라고 했어요. 아린이는 약을 넣는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음모를 다 들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욕조 안에 작고 마른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따뜻한 물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아이가 이 대화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아빠한테 우유를 바꿔준 거구나. 내 목소리는 흐느낌 때문에 갈라져 있었다. 아린이는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바보가 되는 게 싫었어요. 엄마가 쫓겨나는 게 싫었어요. 책에서 어른이 아이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아빠는 어른이니까 마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도 기분 나쁜 게 어떤 건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이의 논리의 전부였다. 단순하고 순수하지만 동시에 어린이다운 가슴 아픈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 힘을 다해 나를, 자신의 유일한 엄마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아이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이의 조숙함에 마음이 아팠고 아이의 용기에 자랑스러웠다. 나의 연약함과 양보가 내 딸을 작은 전사로 만들어버렸다. 아이는 자신의 동심을 일찍 거두고 그 여린 어깨로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아기를 막아야만 했다. 미안해, 아리나.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눈물을 닦고 아이의 작은 얼굴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엄마는 아주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거야.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엄마가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린이는 이해하는 듯 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이가 말했다. 아린이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증오, 분노, 계산이 이 순진한 말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딸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햇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목욕을 마친 후 나는 아린이를 안고 새집의 부드러운 큰 침대에 누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속에서 정의는 항상 악을 이기고 착한 사람은 결국 행복을 얻었다.
아린이는 곧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긴 속눈썹에는 아직 반짝이는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 밤은 내가 지난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이 모든 악몽을 끝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작은 천사를 데리고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오후 2시 30분, 나는 정시에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그 빌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박지우는 상석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안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정신은 꽤 좋아 보였다. 그는 빳빳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듯했다. 김 여사는 승리한 장군처럼 거만하게 그의 옆에 앉아 계속해서 눈짓으로 그에게 허리를 펴라고 신호를 보냈다. 내가 조금 의외였던 것은 박씨 집안의 금악장 친척들, 고모, 작은아버지, 숙모까지 모두 와 있었다는 점이다. 한 명 한 명 근엄하게 앉아 마치 박지훈을 위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아마도 김 여사는 인해 전술로 기세에서 나를 압도하여 이어질 협상에서 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려 하는 것 같았다. 정말 가소로웠다. 그들은 아마 이것이 평범한 이혼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심판일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나는 트렌치 코트를 벗어 옆에 있던 가사도우미에게 건네고 곧장 1인용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다들 모이셨네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얼굴에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었다. 윤정아, 이왕 이야기할 거면 증인이 있어야지. 고모가 헛기침을 하며 어른 행세를 했다. 지훈이가 이번에 이렇게 큰 고생을 했는데 우리 친척들이 와서 관심 좀 가져야지. 너희 부부 무슨 말이든 우리 앞에서 터놓고 이야기해봐. 그래, 맞아. 숙모가 즉시 거들었다. 윤정아,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그래도 남자고 이 집의 대들보인데 네가 여자 혼자 밖에서 그렇게 얼굴 내밀고 다니면 돈은 벌었겠지만 지훈이 감정도 좀 헤아려 줘야지. 나는 이 흑백을 전도하는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만 나왔다. 이것이 바로 박지훈의 가족이었다. 나에게 기생하며 살면서도 내가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기생충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시선을 박지훈에게 돌렸다. 지훈 씨, 몸은 좀 괜찮아졌어요? 내가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 박지훈의 목소리는 약간 힘이 없었다. 다행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뼉을 쳤다. 가사도우미가 주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왔다. 위에는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고려청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잔에는 따뜻한 우유가 담겨 있었다. 그 2잔의 우유를 보자 박지훈과 김 여사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그 공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쟁반을 들고 직접 그들 앞으로 다가가 우유 한 잔을 박지훈 앞에 탁자에 놓고 다른 한 잔은 김 여사의 손변에 놓았다. 지훈 씨, 이건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퇴원 축하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지훈 씨를 정성껏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내 목소리는 아주 작고 부드러웠으며 적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악마의 속삭임과 다름없었다. 안 마셔. 김 여사는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리고 손변에 찻잔을 엎어버렸다.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고 하얀 액체가 카펫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마치 흉측한 귀신의 얼굴처럼. 거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친척들은 모두 멍해져 김 여사가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박지훈은 더욱 겁에 질려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몸은 채처럼 떨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그녀를 보았다. 그냥 우유 한 잔인데 왜 그렇게 크게 반응하세요? 설마
이 우유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는 문제라는 두 글자에 일부러 힘을 주어 발음했다. 김 여사의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거대한 공포가 그녀의 사고를 마비시켰다. 바로 그때 빌라의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하는 맑은 초인종 소리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모든 사람의 심장을 두드렸다. 제가 문 열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정리하며 얼굴에는 여전히 그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초대한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다는 것을. 내가 빌라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문 앞에는 6개월 된 배를 안고 있는 강소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인부복을 입고 얼굴에는 적절한 연약함과 무력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한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보디가드처럼 보였다. 네,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박지훈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강소라를 가리키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 여사는 더욱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그녀는 강소라의 불룩한 배를 보고 다시 나를 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강소라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내 앞으로 와서 나에게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억울함 가득한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다. 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께 사과드리고 박지훈과 김순자가 대표님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특별히 왔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온 좌중이 경악했다. 강소라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심해 폭탄처럼 순식간에 거실 전체를 폭발시켰다. 박씨 집안의 그 친척들은 하나같이 입을 떡 벌리고 나를 보았다가 큰 배를 안고 있는 강소라를 보았다가 하며 이 거대한 정보량에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과 김 여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무슨 헛소리야. 이 천한 것. 누가 너보고 오라고 했어. 김 여사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마치 시장 바닥의 아낙네처럼 손톱을 세우고 강소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강소라 뒤에 두 명의 보디가드가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그녀를 막았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강소라는 적절하게 뒤로 물러서며 배를 감싸 안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제 뱃속에는 어머님 박씨 가문의 친손자가 있어요.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아마 지훈 씨도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너, 김 여사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박지훈을 가리켰다. 지훈아, 어서 엄마한테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박지훈은 이 순간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눈에는 애원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거실 중앙으로 가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의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어르신들, 오늘 여러분께서 박지훈 씨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천천히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 공정한 판결을 과연 어떻게 내려야 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화면은 서재의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김 여사가 갈색의 작은 약병을 수상쩍게 박지훈에게 건네는 장면이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동작은 고화질 화면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지난달의 CCTV입니다. 내가 평온하게 해설했다. 김순자 여사님께 묻고 싶네요. 아드님께 건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김 여사의 안색이 순간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어서 화면에는 두 번째 문서, 약병의 사법 감정 보고서가 나타났다. 나는 클로자핀과 과다 복용 시 정신장애 유발 가능이라는 부분을 일부러 확대하고 굵게 표시했다. 이 약은
제가 김순자 여사님의 방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 효능은 보고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친척들이 김 여사를 보는 눈빛은 이전의 당당함에서 놀라움과 공포로 변해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계속 재생했다. 그것은 박지훈의 회사 재무 내역이었다. 한 건 한 건 충격적인 이체 기록과 유령 회사를 통해 공금을 빼돌린 허위 계약서들이었다. 이것들은 박지훈 씨가 지난 2년간 제 회사에서 빌려간 32억 7,400만 원입니다. 박지훈 씨께 묻고 싶네요. 이 돈은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스크린에는 때맞춰 강소라가 SNS에 자랑한 사진들과 박지훈의 신용카드 청구서에 찍힌 명품 소비 기록들이 나타났다. 아, 강소라 씨에게 쓰셨군요. 그녀를 위해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그리고 그녀 뱃속의 아이를 위해 588만 원짜리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해 주셨네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박지훈에게 돌렸다. 입가에는 조롱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지훈 씨, 당신 정말 좋은 남자네요. 아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그 내연녀와 사생아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 당신의 본처를 정신병원에 보낼 준비까지 하다니. 우지, 숙모가 이미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가 박지훈을 보는 눈빛은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았다. 아, 아니야. 저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박지훈이 마침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소라를 가리키며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저 여자가 당신만 죽으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했어. 내가 시켰다고? 강소라가 냉소했다.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박지훈, 당신 남자 맞아요? 当初是谁在我面前哭诉，说你老婆太强势，让你活得没有尊严？是谁说你早就受够了，想拿回属于你的一切？又是谁在你妈提出那个下药的毒计后，第一个拍手叫好？ 강소라가 말하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는 그녀와 박지훈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자기야, 그 아줌마 아직 안 죽었어. 나 빨리 큰 빌라 들어가서 사모님 되고 싶단 말이야. 거의 다 됐어.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미 손 썼어. 그 여자만 쓰러지면 그 여자의 회사, 그 여자의 돈, 전부 다 우리 거야. 그때 내가 자기랑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녹음 내용은 듣기에도 거북했으며 박지훈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지훈이 직접 서명한 그 채무 확인서 사본을 꺼내 스크린에 투영했다. 이것은 박지훈 씨가 직접 자신의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나는 프로젝터를 껐다. 거실은 다시 밝아졌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눈앞에 이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김 여사는 이미 소파에 탄란해 있었고 박지훈은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었으며 그 친척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 내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마치 최종 심판관처럼. 어르신들,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공정한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하겠습니까? 온통 죽음의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과 위장은 너무나 창백하고 무력했다. 김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떼쓰기 모드로 전환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널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좀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했을 뿐이야. 내 아들이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모든 게 다 네 명의로 되어 있어? 난 그냥 내 아들을 위해 좀 되찾아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울면서 바닥을 뒹굴었고 이런 가장 원시적이고 파렴치한 방식으로 동정을 구하거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흐리려 했다. 박 씨 집안의 그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들도 자신들이 항상 존경해온 형수님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반면 박지훈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애원. 그는 무릎으로 기어 내 발밑으로 와서 내 다리를 붙잡고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윤정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 귀신에 씌었었나 봐. 다 저 강소라라는 천한 것 때문이야. 저 여자가 계속 내 귓가에 바람을 넣었어. 내가 날 무시한다고, 내가 개처럼 산다고, 내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잘못된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린이를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모든 책임을 강소라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유혹에 넘어간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고 오직 역겨움만 느껴졌다. 이것이 내가 10년 동안 사랑한 남자였다. 책임감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겁쟁이. 나는 발을 들어 가차없이 그의 손을 걷어찼다. 박지훈, 그 값싼 눈물 집어치워. 내가 나한테 빌 때 만약 아린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쯤 정신병원에 누워 생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어? 내 목소리에는 온기가 조금도 없었다. 너는 딸의 신뢰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엄마를 해쳤어. 너는 아버지 될 자격도 없어. 내 말은 비수처럼 그의 마지막 위장을 꿰뚫었다.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다가가 발신자를 확인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임나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아, 다 준비됐어? 응, 됐어.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빌라의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딩동 한 번이 아니라 급하고 힘찬 노크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중대한 형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 나와 강소라를 제외하고 안색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박지훈과 김 여사는 더욱 겁에 질려 넋이 나갔다. 그들은 내가 단지 이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줄 알았지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가사도우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몇 명의 경찰관이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선두에 선 사람은 그날 병원에서 만났던 장 형사였다. 장 형사는 거실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둘러보고 시선이 최종적으로 내게 멈췄다. 서윤정 씨, 누군가 당신에게 고의로 독을 투여하고 거액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하셨죠? 증거는 확실합니까? 네, 형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든 태블릿 PC와 그 증거가 가득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인적 증거, 물적 증거, 그리고 용의자가 직접 서명한 자백서까지 포함해서요. 장 형사는 증거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안색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번개 같은 시선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지훈과 김 여사를 쏘아보았다. 박지훈, 김순자. 당신들은 상해미수죄,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서로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젊은 경찰관이 앞으로 나와 차가운 수갑을 박지훈과 김 여사의 손목에 채웠다. 안 돼. 난 안 가. 내가 안 그랬어. 김 여사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 윤정아, 제발 날 용서해줘.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박지훈도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마치 상갓집 개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전에 위풍당당하던 그 친척들은 지금은 구석에 웅크리고 불똥이 튈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나는 이 막장 드라마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경찰에게 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문으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내 곁을 지나갈 때 박지훈은 갑자기 극도의 원망이 담긴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서윤정, 너 정말 독하다.
나는 웃었다. 구름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지옥에 누워있는 건 나와 내 딸이었을 거야. 박지훈,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다. 이 집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싣고 거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까지 선명하게 비추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에필로그. 사건의 재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 산더미 같은 철증 앞에서 박지훈과 김 여사의 어떤 변명도 창백하고 무력했다. 특히 박지훈이 직접 서명한 채무 확인서와 강소라가 5점 증인으로 제공한 녹음 파일은 그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감형을 받기 위해 모자는 구치소에서부터 미친 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약을 넣자는 아이디어는 박지훈이 낸 것이고 자신은 아들의 효심에 묶인 불쌍한 어머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훈은 자신이 어머니와 내연녀에게 속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나를 겁주려 했을 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개싸움 같은 막장 드라마는 구치소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박지훈은 상해미수죄, 업무상 횡령죄로 경합범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횡령한 회사 자금 30여억 원도 전액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 여사는 상해미수죄로 주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강소라는 중대한 입공 표현이 있었고 일부 범죄 수익 포르쉐 차량과 일부 명품이 매각됨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그녀에게 부적과 같았지만 법 앞에서는 결국 그녀를 완전히 무죄로 만들지 못했다. 선고가 있던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나에게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 대리인인 임나영이 법정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김 여사는 법정에서 혼절했고 박지훈은 영혼이 빠져나간 목각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에 텅 빈 눈빛이었다고 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캠퍼스의 수재, 내가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서 직접 자신의 인생을 묻어버렸다. 박씨 집안의 그 친척들은 판결 결과를 듣고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우리 집안과 선을 그었다. 더 이상 아무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억압과 악몽으로 가득했던 그 빌라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매각 대금이 입금된 후 나는 그중 일부를 아린이의 이름으로 신탁펀드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했다. 나는 아린이를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그 펜트하우스로 정식으로 이사했다. 새 집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아린이의 취향에 맞춰 꾸몄다. 아이의 방은 꿈같은 공주풍으로 큰 통유리창과 별자리 천장이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순백색의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었고 집 테라스에는 아이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새로운 환경과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일찍 생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강소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나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여전히 그 찻집이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평온해졌다.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비록 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대표님께서 저와 아이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 무고한 아이를 도운 거예요. 그 아이는 증오 없는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길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잘 생각하세요. 그녀는 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것이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독이 든 우유 한 잔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로써 완전히 막을 내렸다. 모든 악은 처벌을 받았고 모든 상처는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텅 빈 새 집에 서서 창밖에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조금의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은 이 집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전쟁은 나와 나 자신의 화해, 나와 아린이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박지훈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었다. 삶은 그 썩어버린 부분들을 도려낸 후 느리지만 단호한 리듬으로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업무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 관리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부사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나 자신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린이를 돌보는 데 썼다. 나는 아린이를 위해 시내에서 가장 좋은 아동심리 상담사를 구했다. 아주 온화하고 친절한 분이었다.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모래놀이 치료와 그림 치료는 아린이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처음에 아린이의 모래상자 세상은 어둡고 억압적이었다. 아이는 집을 상징하는 모형을 모래 가장 깊은 곳에 묻고 울타리로 겹겹이 둘러쌌다. 아이의 부다래에서 아빠와 할머니는 항상 얼굴이 없는 흐릿한 검은색 인형이었다. 심리상담사는 이것이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다. 아린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와 격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내면의 공포와 불안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었다. 내 마음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나는 나의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속 얼음산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와 함께 피아노 레슨에 다녔다. 아이의 작은 손이 흑백 건반 위에서 첫 번째 완전한 음표를 연주했을 때 나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기뻤다. 나는 아이와 함께 테라스의 작은 정원을 가꾸었다. 우리는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첫 번째 씨앗이 싹을 틔웠을 때 아린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푸른 바다를 보고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파도를 쫓았다. 우리는 심지어 뉴질랜드에 가서 테카포 호수의 별빛 아래에서 찬란한 은하수를 보았다. 나는 카메라로 아이의 모든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다. 나는 아이에게 세상은 크고 아름다우며 선의와 햇살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우리가 지나온 풍경처럼 보고 나면 지나가게 두라고 했다. 한 그림 치료 시간. 아린이는 처음으로 그림 속의 아빠와 할머니에게 얼굴을 그려 넣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슬픈 얼굴이었다. 심리 상담사는 이것이 엄청난 진전이라고 했다. 아린이가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회피하는 대신 이해하고 해소하려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아린이는 잠들기 전에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세요?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응, 아린아. 아빠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특별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해. 그것은 아빠에게는 벌이지만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해. 그럼 저는 아빠를 다시는 못 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알았다. 박지훈이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해도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역할의 담지자였다. 혈연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린아, 내가 자라서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엄마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내가 만나고 싶든 만나고 싶지 않든 엄마는 너를 지지할 거야. 나는 증오로 내 딸의 인생을 서매고 싶지 않았다. 아이는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이전 세대의 원한을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되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료사였다. 1년 후 아린이의 모래상자 세상에는 점점 더 많은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꽃과 나무, 그리고 엄마와 아린이를 상징하는 두 인형이 손을 잡고 햇살 아래 서 있었다. 아이의 그림도 밝아졌다. 아이는 바다를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날린 연을 그렸다. 아이의 미소도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환해졌다. 그리고 나도 그 과정에서 자아를 구원했다. 나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려 물질로 감정의 공허를 채우려던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고 생활 속의 모든 작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나는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나와 아린이를 위해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젊은 시절에 취미를 다시 시작하여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내 화실은 아린이의 피아노방 옆에 있었고 종종 아이가 저쪽에서 피아노를 치면 나는 이쪽에서 그림을 그렸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따뜻하고 평온했다. 나는 알았다. 우리 둘 다 그 폐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폐허 위에 우리 자신만의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다시 세웠다. 이 왕국에는 거짓말도 배신도 없고 오직 가장 순수한 사랑과 동반만이 있었다. 3년 후 초가을의 어느 오후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10살이 된 아린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다. 아린이는 이미 훌쩍 자라 예쁜 소녀가 되어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치맛자락이 바닷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마치 곧 날개를 펼칠 나비 같았다. 몇 년간의 치유와 성장을 거쳐 아이의 눈 속의 그늘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이에게 어울리는 맑고 밝은 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미간에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한 침착함과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연을 날렸다. 그것은 거대한 무지갯빛 나비 연이었다. 연은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날아올랐다. 아린이는 연주를 잡고 해변을 달렸고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해안가 전체에 퍼졌다. 나는 옆에 파라솔 아래 앉아 아이가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했다. 지난 3년, 내 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시가총액은 3배가 되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젊은 자수성가한 여성 상장사 회장이 되었다. 언론의 찬사, 재계의 추앙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에게 이 모든 것은 눈앞의 딸의 미소 하나만 못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임나영이었다. 서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작은 대표님이랑 연 날리고 있죠.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임나영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다. 교도소 쪽에서 소식이 왔는데 박지훈이 안에서 모범수로 지내서 감형을 받았대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전해왔어요. 내 미소가 약간 굳었다. 박지훈. 그 이름은 내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마치 상자 밑바닥에 봉인된 낡은 물건 같아서 나는 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안 만나. 나는 거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임나영이 저쪽에서 웃었다. 이미 거절해뒀어요. 아, 그리고 가십 하나 더. 김순자는 재작년에 옥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미 죽었대요. 박씨 집안 친척들 아무도 시신 수습하러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한때 나를 치를 떨게 했던 그 여자는 이제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알았어요.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정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임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 점점 더 높이 날아가는 나비연을 보았다. 그것은 광활한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나영아, 내가 말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마치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화상을 입는 건 자기 자신이야. 나는 지금 내 손의 힘을 내 딸의 손을 꽉 잡는데 다 쓰고 싶어. 내려놓는 건 용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놓아주는 거야. 전화를 끊자 아린이가 달려왔다.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고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엄마, 연이 엄청 높이 날아요. 아이가 흥분해서 내 품에 뛰어들었다. 그러게, 나는 아이를 안고 땀을 닦아주며 하늘의 연을 가리켰다. 아린아, 봐. 우리가 손에 쥔줄을 놓아주면 저 연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자기가 가고 싶은 어디든 갈 수 있지. 아린이는 이해하는 듯 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황금빛 석양이 우리 모녀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늘어뜨렸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아린이가 고개를 들어 나에게 웃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속은 전에 없이 든든하고 따뜻했다. 그 독이 든 우유는 한때 내 인생의 종착점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인간성의 심연을 보게 했고 또한 눈앞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